참 예수님 밥 먹으세요? 안 드시고 싶어도 저녁 못 먹으시. 네, 계속 굶으시면 돼요. 제가 사드릴 수도 없고, 예, 어차피 웃을 일도 별로 없는데, 예, 여하튼 어제도 제가 강의를 지도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참 이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해주시고, 또 어제도 오늘도 이렇게 특강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나아가서는 방역 수칙 잘 지켜주셔서 저희 본당에는 단 한 명도 확진자가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본당 사목자로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주시고, 또 주일연금도 지난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몇 번 미사를 못 했는데, 또 그때 주일연금 못 냈다고 다 모아서 어떤 분은 봉투에 50만 원씩 넣어서 봉헌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무금도 또 꼬박꼬박 잘 내주시고, 여러모로 본당 친구로서는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1000번, 10,000번 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대립치기 시작하면서 우리 만천역동 본당의 모든 교우분들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도 되겠지만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매일 묵주기도 100단씩을 봉헌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하는 어떤 마음의 전달도 중요하지만, 또 사람들은 뭘 먹고 또 눈으로 보고 이런 게 더 중요하니까 25일 날은 어렵고 24일 날 성탄 전염이사 때 오시는 분들 초, 중, 고 학생 빼는 이유는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지 못하지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하튼 학생들 빼고 미성년자 빼고 가족끼리 10분이 오든 9분이 오든 여하튼 성인들 분들에게는 제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미사에 꼭 오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뜻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감사하게 받아주시면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우리 만천역동 성당 교우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어제도 강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느 때 같으면 여러분들에게 생강차나 커피도 제공을 합니다만은 방역 수칙을 지키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늘 양해해 주시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으로 강의 들으실 때 물이나 음료수 드실 분들은 미리 개별적으로 준비해서 강의 중에는 드셔도 되니까, 비록 성전이지만 미사를 봉헌하는 것도 아니고 또 기도 모임도 아니고 말 그대로 특별 강의니까 편하게 음료수 드셔도 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무엇부터 시작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간단한 기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술을 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저는 마술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
팩트에 준하는 그런 기적을 하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제가 갑자기 여기서 공중으로 부양이 되고 이런 기적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기적을 한번 일으켜 보려고 합니다. 그 1단계로 우선 여러분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저도 눈을 감겠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눈을 감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천천히 하나에서 5가지 천천히 함께 세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5. 자, 이제 천천히 눈을 떠보십시오.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보여요. 못 느끼십니까? 아니요, 그런 지시한 기적이 아닙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못 느끼겠어요? 이상한데 5초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쩌면 이 5초는 우리 인생에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5초 때문에 사고로 당한 사람들, 119 구급대가 왔을 때 그 5초 때문에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고, 심장병에 걸린 사람도 이 5초 때문에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성전에서 저하고 눈을 감고 위험한 상황이 아니어서 그냥 편안하게 하나에서 5을 세웠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5이라는 이 숫자는 엄청난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앉아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5초뿐만 아니고 거의 1시간을 미사하고 함께 앉으면 1시간 30분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이것은 지금은 우리가 못 느낄지라도 어느 날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발자국을 되돌아볼 때 2020년 대림 특강을 듣기 위해서 만천일동 성당에 앉아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볼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앞당겨서 제가 잠깐 보여드릴 겁니다. 이건 사기가 아니고 실질적인 기적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도록 제가 의미 부여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늘 강의하면서 좀 요즘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기 때문에 웃을 일이 별로 없어서 그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요즘 인터넷 찾아봐도 썩 그렇게 우리가 웃을 만한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퀴즈도 많이 내고 했죠. 오늘도 썰렁한 퀴즈 몇 개 제가 소개를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상품은 없으니까 다투어서 저요 안 하셔도 됩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타는 차는 어떤 차입니까? 머리 좋으시네요. 이게 IQ 30입니다. 이거 맞추고 나는 IQ 한 150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건 착각이, 이게 30 수준입니다. 라면 중에 가장 달콤한 라면은 어떤 라면이겠어요? 네? 신라면, 무슨 라면, 그런 게 아니고 그대와 함께 라면, 썰렁하죠. 자, 라면 중에 가장 행복한 라면,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주님과 함께 라면. 이거 다 찾아봤습니다. 제가 BBC 방송국에 나오더라고. 세 사람만 탈 수 있는 차는 어떤 차입니까? 요거 IQ 50입니다. 세 사람만 탈 수 있는 차, 인삼차입니다. 인삼. 이해 안 되시는 분은 IQ 10입니다. 묻지 마세요. 오리지널이라는 무슨 뜻입니까? 오리지널 뜻이 뭐예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그건 경박스러운 말씀입니다. 오리도 지랄하면 날 수 있다. 우리 신대라고 누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집은 어떤 집이에요? 똥집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집은, 이건 쉽죠. 닭똥집이죠. 제일 맛있는 집은. 보내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내기 싫으면 가면 되는 거 아닌데, 가위나 바위를 내면 되죠. 보내기 싫으면 가위나 바위.
썰렁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썰렁하다고. 바닷가에서는 해도 되는 욕은 어떤 욕입니까? 바닷가에서만큼은 할 수 있는 욕. 해수욕입니다. 해수욕. 이런 걸 안 적으셔도 됩니다. 발이 두 개 달린 소가 뭐예요? 이거 IQ 70인데. 이발소 맞습니다. 이발소 정확합니다. 예, 오늘 주제는 사람을 죽이지 마라. 10계명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항상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생명윤리학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저희 교구 내에 교수협의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최근에 폐하법, 낙태법 수정을 하겠다 해서 논란이 되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해서 저한테 강의 요청이 들어와서 준비를 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많은 교수님들께서 참석해 주셨고 앞으로도 이런 주제로 좀 교우들에게 좀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또다시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폐하의 생명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3분짜리 간단한 영상물을 보고 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불 좀 앞쪽에 꺼주시면 영상을 보기가 쉽겠습니다. 예, 방금 영상물을 보신 것은 한 아이의 탄생하는 과정을 보셨습니다만은 바로 여러분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인간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하기 전까지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과거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본 모습을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태어나서 돌 사진을 비롯해서 어릴 적 사진들을 부모님이 남겨주셔서 볼 수는 있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거의 10달 동안 내가 살아 숨쉬었던 내 작은 생명의 모습은 과거에는 볼 수가 없어서 요즘에 이런 생명의 신비라는 영상물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근원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발달 단계를 보면 과연
수정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부터 누가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고 부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 오늘날 인간들은 법이라는 미명하에 특별히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하고 있고 또 그 생명을 박탈하는 그 법 조항을 개정해 나가면서 여성들에게는 오히려 선택권이라는 미명하에 낙태를 종용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먼저 우리 사무장 먼저 됐네. 생명의 신비에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생명을 신성시해 왔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인간의 생명 그 존재 자체를 신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면서 인간이 감히 범할 수 없는 그런 고유한 영역, 신성한 영역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왔기 때문에 생명을 신성시해 왔고 또 인간의 생명을 천명이라고 해서 이례적으로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선물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생명 존중 사상, 인간 생명의 가치에 관한 것은 물론 서양에도 그 역사적인 유래를 볼 수 있겠지만 동양이 훨씬 더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별히 노자와 장자 사상에서 고학들에게 인간 생명의 존중과 가치를 가르쳐 왔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랬던 인간 생명의 존중과 가치의 사상이 오늘날 21세기 와서는 한마디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야말로 생명의 가치와 그 존중 사상이 무참히 짓밟히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인간 복제가 시행되고 있고 같은 말입니다만 인간 배아 실험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난치병, 불치병 치료제라는 그 이명하에 어린 인간 생명인 배아를 지금 실험하고 있고 또 엄연히 우리나라는 참 부끄럽지만 낙태 천국이라는 오명으로 무수히 시술 대위에서 어린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피임 문제와 낙태 문제를 이야기하면 낙태와 피임은 다르지 않습니까? 본질은 다릅니다만 피임과 낙태는 인과관계로 작용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피임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이를 출산하지 않겠다는 의지적 표명이죠. 그러나 완벽한 피임 기구가 없기 때문에 간혹 피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원하지 않는 아이가 임신이 되면 낙태를 선택하는 경우가 거의 100%에 가깝기 때문에 낙태와 피임은 서로 상호 인과관계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로 다뤄야 될 내용입니다만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태아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참히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혹은 수술되기 위해서 무참히 생명이 파괴되어가는 그런 현실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락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의 과도한 고통과 또 환자 가족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히려 의료인들이 환자 가족을 설득시켜서 환자를 조기에 죽음으로 치닫게 하는 안락사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락사는 소극적인 안락사와 적극적인 안락사로 나뉘는데 적극적인 안락사는 말 그대로 약을 투입해서 바로 환자에게 생명을 종식시키는 행위이고 소극적인 안락사는 일반적인 의료행위, 예를 들어서 수분 공급이나 또 산소 공급, 마사지 이런 일반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않아서 한마디로 방치를 해서 서서히 그 환자를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행위, 이것을 소극적인 안락사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적극적인 안락사는 반대하고 있지만 소극적인 안락사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뇌사 상태에 빠진 환자의 장기 이식은 가톨릭 정신에 부합하지만 그 이외에 다른 환자들의 장기 이식은 바로 살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의료인 중에서도 비양심적인 소수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환자나 그 가족들에게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안락사를 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진국들에서는 한 환자의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윤리신학자를 비롯해서 안락사위원회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병원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환자의 상태를 점검해보고 또 환자 가족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죽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는 의료인들에게 거의 다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 가족으로서는 잘 알 수 없는 범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위험 부담들이 더 큰 법이죠. 그리고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사형 제도가 존속되어 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를 통해서 저도 벌써 사형제도 폐지 운동을 한 지가 근 30년이 되어 갑니다. 30년 동안 계속해서 입법 추진을 해왔지만 상정도 되지 못한 채 폐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매년마다 국회의원들의 많은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서 지금도 저희 가톨릭 사형제도 폐지위원회에서는 이 입법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주로 내세우는 내용은 극악무도한 흉악 범죄자를 당연히 죽여야 한다는 논리로 거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흉악 범죄자가 지은 죄는 밉지만 그 생명권마저 국가가 빼앗을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인간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톨릭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제도 폐지를 하는 것이고, 물론 여기에서 논하고자 하는 흉악 범죄자들의 그 범죄의 질을 보면 당장 죽이고 싶은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권마저는 보장해 주되 그들에게 벌을 내리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 가톨릭 윤리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범죄자,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형벌이 아니다. 채찍으로 한 사람의 어떤 의식이나 또 과거에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진정으로 죄인이 변화되는 것은 채찍이나 형벌이 아니라 바로 사랑과 용서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울지마 톤즈 이후에 나온 영화 혹시 보셨어요? 제목이 뭐예요? 안 보셨습니까? 그 유명한 고 이태석 신부님의 후속 영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기도 했죠. 부활이었습니다. 울지마 톤즈에 나오는 신부님은 남수단에 가서 나환자를 비롯해서 의료 활동을 하셨고, 그러나 이재석 신부님이 그곳에 간 이유는 의사로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사제이기 때문에 선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그 방법으로 당신이 원래 의료 활동을 하신 분이고 의사이기 때문에 의술을 펼치셨고, 어쨌든 그러한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그 다음 영화가 부활이었습니다. 그 부활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듯이 고이태석 스님은 남수단에서 부활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중에 36명이 본국에서 의과대에 다니기도 하고 한국에 와서 의과대를 졸업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나라에서 이태석 신부님처럼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태석 신부님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신부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상물을 제작했던 가톨릭 신자가 아닌 PD가 절대로 사랑과 용서는 나약한 사람들이 울부짖는 그런 단어로서 죄인을 변화시킬 수 없다. 사랑과 용서, 그것은 종교인들이 하는 이야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랑과 용서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본인은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물을 제작하는 뒤에 본인은 스스로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리고 죄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과 용서라고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정신에서 우리는 지금도 사형제도 폐지 운동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생명적인 문화로서 자살 증가 문제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1위입니다. 부끄럽게도 하루 평균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는 숫자가 무려 33명입니다. 근데 보통 자살하는 사람이 33명이라 그러면 나이 드신 분이 주로 자살하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40대에서 60대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증에 빠진 환자들 혹은 공황 상태에 놓여있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이 훨씬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출산율 세계 1위입니다. 물론 여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뭐 단순히 여성들이 또 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요소가 훨씬 더 강합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놓으려고 하지 않고 출산 기피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인구가 급감하게 되면 사회 구조가 무너집니다. 출산율이 어느 정도 서서히 변하고 오는 것은 또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게 되면 구조 자체가 무너져서 경제 활동 인구가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라의 구조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유행되는 비혼모 문제, 요즘에는 미혼모보다도 비혼모 문제가 더 심각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방송가로 활동하고 있고 일본 여성인 사유리, 이 여성은 본인이 스스로 정자은행에 가서 어떤 남성의 정자를 돈을 주고 사서 자신의 자궁에 착상시켜서 10달 만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비혼모 여성의 출산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비혼모 출산에 대한 합법화 운동이 일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원하는 그런 여성들에게 획기적인 좋은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윤리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이라는 구조가 무너지게 됩니다. 물론 한 가정에서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데 뭐 이혼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아버지 쪽이나 어머니 쪽에 가서 성장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아직 이거는 그런 형태가 아닌 그래서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돈을 주고 사서 본인이 자신의 자궁에 착상시켜서 아이를 출산시키고 그래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가정의 형태인가?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 이런 심각한 논의를 통해서 또 합법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논의 없이 그냥 요즘에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물질주의, 만능주의에 빠져서 이런 행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가정이라는 구조가 파괴되고 그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보면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것 외에도 반생명적인 문화는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그런 반생명적인 문화의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명공학, 생명윤리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인간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앞부분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영상물을 보여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인간 생명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눈으로 보셔야 강의도 이해가 되지만 이래서 인간 생명은 참으로 소중하구나, 이래서 태아의 생명권은 보장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의 가르침부터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보면 1987년에 발표한 사목훈련 생명의 성문에 보면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경받고 대접받아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인격자로서 그의 권리 또한 인정받아야 하며, 이런 권리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것이 바로 무죄한 생명이 침해받지 않아야 하는 권리인 것이다. 낙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앞서 영상을 보지 않았으면 수정란이 무슨 인간 생명이냐, 태아가 무슨 인간 생명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생명의 성장 과정을 이 짧은 영상물이나마 보았기 때문에 부정할 수는 없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앞서 우리가 본 영상물처럼 수정란에서부터 성장해서 오늘날 지금의 모습을 갖춘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본 영상물을 제가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정자와 남자가 수정되는 것을 우리는 수정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은 신경을 곤대 세우면 이해가 쉽습니다. 수정란에서 3일에서 5일이 지나면 이것을 배아라고 합니다. 엠브리오. 예전에 황우석 교수가 성체주기세포, 배아주기세포 이렇게 막 떠들었던 그 복잡한 이야기,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황우석 교수가 울부짖었던 것은 배아줄기세포로, 이것은 막는 세포이기 때문에 난치병, 불치병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래서 배아는 생명이 아니라 세포다, 셀이다, 세포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가톨릭은 아니다. 수정란에서부터 인간 생명이 시작되는데 3일에서 5일 지난 배아는 인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쨌든 생명의 발달 단계를 살펴보면 수정란에서 3일에서 5일이 지나면 여기 등등 분화되어 있죠. 어떤 장기로든 분할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만능 줄기세포라고 일컬어지는 배아 상태가 되고요. 배아가 성장하면 배반국이라고 해서 태아의 지위에 오릅니다. 이제 태아에서 결국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가면 신생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톨릭에서는 배아줄기 세포 연구는 배아의 생명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것은 살인이다. 따라서 난치병, 불치병 치료제는 배아줄기 세포가 아니라 성체줄기 세포로 가능하다. 태반이나 탯줄에서 추출되는 세포입니다. 아직은 양쪽 다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배아줄기 세포를 허용하는 나라에서는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배아줄기 세포를 연구하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태반이나 탯줄에서 추출되는 성체줄기 세포를 연구를 해서 난치병 환자들의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황우석 교수를 비롯해서 배아줄기 세포를 연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배아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배아가 생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는 황우석 교수와 일부 과학자들은 인간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려면 어떤 조짐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조짐의 출발선이 원시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과학에서는 팔, 다리, 어깨 처음으로 나타나는 실선, 그것을 원시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시선은 정자와 남자가 수정된 지 14일 만에 현미경에 나타나더라. 그렇다면 적어도 이 원시선이 나타나는 수정된 지 14일 이후라야 인간 생명으로 인정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황우석 교수와 일부 생명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배아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기억을 다시 조금 전으로 되돌려보면
배아는 뭐예요? 3일에서 5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포이기 때문에 연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14일 이후라야 인간 생명을 인정하고 14일 이전에 있는 배아는 3일에서 5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얘를 죽여서라도 줄기세포를 얻어서 난치병, 불치병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황우석 교수와 또 그를 따르는 일부 생명과학자들의 주장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생명과학 잡지, 세계적으로 근거 없는 논문을 실지 않는 사이언스라는 생명과학 잡지 2002년 7월 4일자 헬렌 피어슨이라는 생명과학자가 새로운 논문을 발표하고 인정받습니다. 이제까지 기존 14일 이후라야 나타나는 그 원치선이 내가 연구해보니 24시간 만에 나타나더라 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황우석 교수와 그를 따르는 일부 생명과학자들은 이거는 헬렌 피어슨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또 헬렌 피어슨 교수는 그러면 나의 주장과 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는 황우석 교수와 너희들 일부 생명과학자들의 의견도 너희들의 의견일 뿐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인간의 생명이 정확하게 생명과학적으로 언제부터다라고 마침표를 찍기 힘들다면 그것은 미래에서 밝혀질 일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밝혀낼 수 없는 이 시점에서 14일 기준으로 인간 생명이고 그 이전은 인간 생명이 아니다라고 객관성을 논할 수는 없다. 이런 내용. 어쨌든 우리 가톨릭을 비롯해서 많은 대부분의 다수 생명과학자들은 원치선이 바로 24시간 내에 나타남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일부 황우석 교수와 몇몇 생명과학자들은 끊임없이 3일에서 5일밖에 안 된 배아는 그냥 세포일 뿐이기 때문에 연구를 해도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아, 엠브리오라고 표현합니다만은 배아는 그냥 배아가 아니고 인간 배아다. 그래서 반드시 인간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인간 배아는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 배아를 복제하는 것은 인간 복제를 하는 것입니다. 배아를 복제한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었는데 그 말을 바꿔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배아를 성장시키는 인간이 되기 때문에 배아를 복제한다는 이야기는 곧 인간을 복제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지금 배아 복제를 시도하는 생명과학자들은 이미 인간 복제를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성장 단계의 복제 인간을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 배아 자체를 복제한다는 이야기는 인간을 복제 실험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많은 세미나에 참석해서 이런 일부 생명과학자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 황우석 교수와 또 그를 따르는 일부 생명과학자들은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 첫 번째는 생명이지만 두 번째는 자유 아니냐. 그렇다면 생명과학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는 일은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좋은 일인데 왜 못하게 그 자유를 막느냐라고 저한테 되물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배운 인간의 자유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 무조건 할 수 있다면 해도 된다는 것은 그것은 일부 생명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 개념일 뿐 우리 가톨릭에서나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윤리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란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는 자유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다시 말해서 절제된 자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구분해서 내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자유의 실현이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궁금하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가 아닌 것이다. 만약에 그들 주장에 따라서 인간이란 누구든지 자유롭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황우석에서 따귀를 때려도 되죠. 왜? 내 자유니까. 길거리 가다가 기분 나쁘면 묻지마 폭행을 하고
또 너의 차에 기름 부어서 불을 질러 그게 자유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실현이지, 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도 된다, 그것은 방임된 자유, 책임이 없는 무절제한 자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도 저희 이부동에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또다시 제가 리피트를 하면 14일 기준으로 황석 교수가 원치선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이렇게 기준 잡으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황 교수님, 그러면 당신 말대로 14일 이후에 원치선이 나타난다면, 그래서 14일 이후는 그 수정란이 그 배아가 인간이고 그 이전은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인간의 생명을 사로 자르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13일 23시간 59분 59초 된 배아는 그럼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1초 상간에 이런 대화를 하는 중에 운 좋은 배아는 휴, 나는 14일 지났구나, 나는 사람을 인정받았어, 이런 말조차도 못하고 그냥 실험실에 들어가는 운 나쁜 배아는 그럼 인간 생명이 아닌가?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운 좋은 사람이고 실험당한 배아들은 운 나쁜 생명이었단 말입니다. 황석 교수님은 배아에서 성장 안 했습니까? 당신도 생명의 초기는 저 상태에서 성장을 했을지인데 왜 본인의 생명의 초기 상태를 부정합니까? 네,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자랑이 아니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왜 그들은 입법권자입니다. 법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실험해서는 안 된다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가서 국회의원들 다 모인 가운데 황우석 교수하고 둘이서 암만 설명해도 듣지를 않아요. 쓸데없는 데는 신경을 쓰고 양말 벗었다가 신었다가 문자 보냈다가 옆 사람하고 또 무슨 수근거렸다가 인간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목마 울부짖어도 관심 있는 국회의원들은 몇몇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참담 삼아 정치인하고 정자하고 공통점은 인간이 될 수 있는 확률이 10억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자와 남자가 만날 확률을 계산한 것이죠.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입법을 다루는 이 중대사를 두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2세기 가톨릭 교회 2세기에 교회 저술가이자 법학자였던 테르툴리아누스께서 참 좋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호모 에스트 피 에스트 futurus, 인간이 될 자는 이미 인간이다. 초기 생명은 이미 인간으로 인정을 해야지 무슨 단계에 따라서 자로 잘라서 얘는 인간이고 얘는 인간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게 벌써 2세기에 나온 말입니다. 자, 오늘 본 문제의 핵심이 주제가 이거기 때문에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모자보건법 제14조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1973년에 모자보건법이 생겼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모자보건법은 존재합니다. 말 그대로 모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은 그 중에서도 제14조가 가장 악랄한 법이죠. 왜? 납태 허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강간이나 중강간에 의한 임신일 경우. 두 번째,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일 경우. 세 번째, 태어날 아기가 유전적인 질환이 있을 경우. 네 번째는 산모의 건강상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납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네 가지 조항도 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납태 시술하는 병원 대한민국에 어느 한 군데도 거의 없습니다. 저는 못 찾아봤습니다. 서울에 제가 있을 때 강남에 있는 그 유명한 산부인과를 다 돌아다니면서 자료보자 해도 보여주지도 않고 경찰에서 불법 납태 시술했다고 출동해도 그냥 갔다가 오면 그만이고 떡밥 받으면 그만이고 이런 경우를 워낙 제가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도 조사도 하지 않고 검증도 하지 않고 그냥 당사자가 원하면 돈 받고 해주는 이게 바로 일반적인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실질적으로 납태 시술한 내용을 보면서
과연 강간이나 중강간에 의한 임신인지 확인 안 합니다. 나아가서는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인지 조사도 안 합니다. 돈만 있으면 당사자가 원하면 다 해주는 것이 하나의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그런 쟁점이냐? 여성의 선택권과 행복 추구권이 우선이다. 낙태를 하는 것은 그 여성의 행복, 그리고 그 여성이 임신하고 있는 그 태아의 그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그 여성과 태아는 불행할 것이라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여성에게 선택권과 행복 추구권이 우선임을 손들어주자. 이게 쟁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의 생명권보다 더 높은 가치는 없다. 인간 생명권 앞에서 여성의 선택권과 행복 추구권이 더 우위에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성의 선택권과 행복 추구권 다른 내용이라면 우선시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 생명 앞에서 한 인간의, 한 여성의 우위를 더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생명권보다 높은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라면 당연히 또 여성의 경제 활동이라든가 또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민주국가 중에서도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성의 영향력이 상승이 돼야 되고 지위가 높아져야 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가톨릭 교회도 101% 인정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인간 생명권 앞에서는 타협이 없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일에 다른 권리를 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인간 생명은 함부로 우리 인간이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신성한 영역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끄럽지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낙태율이 높은가? 전 세계 낙태율 제1위.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회경제적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1973년에 모자보건법이 시행될 때 우리나라 인구가 너무 많다라는 이유로 정부 주도하에 정책적으로 모자보건법 14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실까 모르겠지만 자 시골까지 피임약을 다 돌리고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남자는 정관 수술을 해야 되고 이런 국가 주도하에 인구 억제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오늘날 그 영향이 또 그 법이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낙태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윤리 교육적 배경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끄럽게도 어릴 적부터 조기 성교육을 잘 하지 않습니다. 조기 성교육과 더불어 이것을 큰 카테고리에 묶으면 성교육이라고 그러는데 좀 더 넓은 카테고리를 보면 인성교육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때부터 조기 성교육 받은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성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그런 걸 물으면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육적으로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성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또 생명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이러한 낙태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상함적인 배경입니다. 태아의 선천적 유전적 결합. 요즘에는 성별도 미리 예단할 수 있고 진단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아이가 건강한 아이인지 아닌지 미리 또 의학적으로 살펴봅니다. 그런데 10건 중에 확률적으로 보면 2건은 틀립니다. 의사가 분명히 이건 유전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의심이 간다는 쪽으로 이야기합니다. 의사도 함부로 100%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상 탄생하고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강한 아이가 탄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그 프로테이지에 적용할 수 없어서 부모로서는 불안하죠. 혹시 태어난 아이가 기아이거나 선천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출산하는 데 있어서 갈등을 겪게 마련이고 괴롭고 힘듭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 건강한 사람만 태어날 수도 없고 또 다 부자만 이 세상에 살아남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성장해서 불행하게 될 건지 행복하게 될 건지 그 아이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 팔이 없다고 해서 그 아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불행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자격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팔이 하나 없어도 다리가 하나 없어도 한쪽 눈이 생명이 돼도 그 아이가 사회인으로 훌륭하게 자라 나라를 위해서나 또 타인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가 되면 아무래도 어렵고 힘든 선택일 수밖에 없으나 인간 생명의 존중과 가치라는 측면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번째는 무절장 피임약 사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공영방송에 쉽게 이 피임약에 대해서 그냥 판매 허용하는 쪽으로 다 이야기하고 효과는 어떻고 이렇게 선전을 막 합니다. 이게 벌써에 젊은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주죠. 물론 미국과 우리 사회는 엄연히 다릅니다. 근데 그 다름을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고 우리도 미국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성에 대한 의미와 가치보다는 무절제한 성을 사용하게 되면 낙태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부 의료인들의 비유를 쓰겠죠. 생명을 다루고 생명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의료인이 어떻게 시술대 위에서 8달, 7달 된 태아를 시술할 수 있단 말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의료인인가? 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그 의료인이나 일부 극소수 의료인을 이야기합니다. 비양심적인 일부 극소수의 의료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 학문도 그렇지만 환자를 대하면서 같이 가슴 아파하고 환자의 건강 상태를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그 환자가 퇴원할 때 같이 행복해하는 의료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산부인과 일부 의료인들 중에는 그런 낙태 시술을 통해서 물질적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생명 산업에 동참하고 있는 일부 몰지각한 의료인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낙태율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 나타난 태아의 법적 권리를 보겠습니다. 태아를 페투스라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아에서 성장하려면 태아가 됩니다. 태아에서 이제 어머니 몸 밖으로 나오면 신생아가 되죠. 태아는 체내 수정에 의해서 발생하고 나서 출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입니다. 배아가 성장해서 태아가 되는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민법 제3조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 말이 되게 복잡한 거죠. 법정 민법 제3조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나라는 민법 제3조에 의하면 태아는 인간이 아니므이다. 인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스꽝스럽게도 우리나라 민법 제3조에 따르면 태아는 인간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분명히 자기들이 이야기해놓고도 그 태아에 대해서 재산 상속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출산도 못 보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아내와 곧 태어난 아이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가정하면 당연히 살아있는 아내를 위해서는 재산 상속이 되죠. 그럼 아내의 뱃속에 살아 숨쉬는 태아, 인간 생명으로 인정도 못 받는데도 재산은 물질은 물려줄 수 있는 인정되는 허용법이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도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형법에 보면요, 과거에는 낙태죄를 규정하여 생명의 가치와 태아로서의 생명 존중을 했습니다. 민법은 이랬지만 형법에서는 낙태죄를 분명히 적용시켰어요. 그런데 얼마 전
2015년 4월 11일 날 낙태죄는 헌법 불합치다라고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밀어붙여서. 그래서 2020년 올해 12월 31일까지 형법과 모자보건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을 개정, 삭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다 삭제할 것은 아니겠죠. 14조가 좀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정당, 일부 정도 솔직히 말해서 이건 공식적으로 본인들이 발표했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낙태죄 전면 폐지 법 추진을 합니다. 아예 형법에서 빼자는 이야기. 낙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여성의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으로 인정하자. 따라서 우리나라 형법에는 낙태죄 자체를 없애버리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는 처벌 조항을 개정하자. 임신 주기를 고치자 이 말입니다. 좀 더 임신이 된지 좀 더 릴렉스하게 그 기간을 늘려서라도 낙태할 수 있도록 그 허용의 범위를 넓혀주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장뿐만 아니고 개정을 해야만 하는 그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2012년 8월 23일에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문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으로 된 예정인 생명차는 이유 때문이지 그것이 독립하여 생존할 능력이 있다거나 사고능력, 자아인식 등 정신적 능력이 있는 생명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다. 그러므로 태아가 독자적 생존 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를 그에 대한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인간이면 누구나 신체적 조건이나 발달 상태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생명 보호의 주체가 될 것과 마찬가지로 태아도 성장 상태와 관계없이 생명권의 주체로서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한다. 2012년에는 낙태죄를 합헌이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음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요즘에는 헌법재판소도 참 위신이 없어요.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7년 만에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이 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생명을 죽이지 마라,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 오늘날 생명과학이 참 브레이크 없는 무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유리 씨 예를 들었듯이 뭐 미혼모 여성이든 비혼모 여성이든 세세포 복제를 통한 무성 생식이 가능합니다. 정자에 가서 정자 사고, 남자에 가서 남자에 사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부부간에 성관계 관계없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과연 법적으로 허용하면 이제는 부부의 관계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녹아웃 돼지가 개발이 됐죠. 단기 이식용 돼지. 녹아웃 돼지란 동물이 가지고 있는 고약 바이러스를 제거한 무균 돼지를 개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뭐 하필이면 돼지니까 뭐 예쁜 강아지도 있고 뭐 사슴도 있는데, 근데 DNA적으로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장기가 돼지인 걸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장기식이 있다고 해서 인간의 모습도 뭐 돼지처럼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 복제 실험이 자행되고 있죠. 이미 과거에 영국에서 복제항을 실험했죠. 최초의 복제항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둘리가 아닙니다. 둘리는 아기 공룡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끔씩 물어보면 둘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아기 공룡에 나오는 주인공이고, 돌리가 이미 복제양으로 실험을 해서 나온 양입니다만, 이 돌리가 조기 사망한 건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반 양이 가지고 있는 수명을 다 못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급격한 노쇠 현상이 왔고 뇌세포가 파괴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니 복제양을 잘 만들어내기는 냈는데 이 양이 일반 양과 똑같은 수명과 똑같은 그런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게 복제양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야 되는데 구분이 되더라. 그게 복제양을 만들어 보니까 급격한 노쇠 현상이 오더라. 일반 양들은 1년이면 1살인데 얘는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0년이 되어버려요. 일찍 늙더라.
그리고 왜 뇌세포가 파괴가 되는지 그 이유는 모른다. 사망 요인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혜성같이 나타나서 그 원인에 대해서 답을 줬는데 각광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답은 줬는데 비는 좀 끝에서나 돌아서서 웃고 치웠어요. 저는 어떻게 답을 그 이유가 뭐냐? 오리지널과 가리지널의 차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죠. 오리지널은 오래 살고 가리지널은 오래 못 산다. 그래서 명품백도 오리지널이고 가리지널이 있잖아요. 오리지널이 비싼 이유가 있죠. 가리지널하고 오리지널하고 다 성능이 똑같으면 누가 오리지널을 삽니까? 가리지널을 삽니다. 그리고 가리지널이 오리지널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오리지널이 가리지널이 될 수 없고 가리지널이 오리지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명과학이 무함질주를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자유의 실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생명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첫째는 생명윤리 교육을 조기 실시를 해야 되죠. 초, 중, 고, 대학, 인성교육 안에서 생명의 가치, 가정의 소중함, 또 인간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가, 본질적인 인간에 대한 물음, 이 철학적 물음을 묻고 고민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생명문화 정착 노력을 위해서 정부의 시책과 또 교회의 생명운동을 함께 힘을 합쳐서 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생명 하나 더 운동, 가톨릭은 계속해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 생명 하나 더 운동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배아적인 세포가 아닌 성체주기 세포를 통해서 불치병이나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정부의 특별한 연구 노력이 필요할 때고요. 끝으로 지금 배아적인 세포 연구 허용 방침이라든가 또 낙태죄 폐지라든가 이게 꼭 민법 형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기에 좀 명시를 해서 개정을 해서 인간 생명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꽃피울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총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생명문화 정착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딱 57분 정도 했습니다. 한 시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지만 적어도 21세기를 살아가면서 현재 이런 것들이 문제가 심각하게 사회적 이슈가 떠오르기 때문에 우리 가톨릭의 가르침이 뭔지 또 인간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때로는 무지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설득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강의에 그래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간 생명의 정상에 대해서 열성적으로 강의해 주신 신부님께 감사의 박수를 맡은 선관은 사도행전가 89번입니다.